자, 그래서 이제 MBTI하고 사주하고 연결고리를 제가 지금 잡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뭐, 어려울 건 없는 건데, MBTI 자체가 갖고 있는 저급함보다 뭐한데, MBTI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 조금 얇아요. 좀 얇은 면이 있기 때문에, 사주로서 성격 분석하는 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아주 깊이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MBTI는 아주 얇아요. 그게 얇아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약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좀 찾아내고는 있는데, 이 언어라는 부분도 그래요. 언어라는 자체도 이제 같은 서양에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성격 유형에 대해서 서양에서 나온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그러나,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추상적인 느낌. 제가 이제 약간 그거하고 많이 느끼는데, 서양 점성술이 있죠. 점성학을 공부할 때 그걸 느끼는데, 우리나라 점성학은 거의 이제 다 서양에서 책을 이제 들어가서 번역해가지고 번역서로서 서양 점성술을 공부하죠. 근데 점성술에도 성격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성격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서양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번역해서 나름대로 출판을 해서 그거 자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보는데도, 저는 사주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국어에 대해서 보면은, 점성학에 나오는 그 성격 분석하고 내가 유사하게 많이 느껴요. 지금 MBTI에 나오는 성격이라는 얘기가 점성학 공부할 때 느끼는 그 성격 분석 얘기가 많이 느껴요. 그게 지금 어떤 거냐면, 굉장히 아까 말했던 추상적이에요. 감각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선이 불분명해요. 분명히 이 선이라는 게 있어. 성격이라는 건 반드시 선을 딱딱딱 끊어지는 선이 있는데 그 선 자체가 넘나들어요. 이 이게 타로 있잖아요. 여러분, 타로 알죠? 이 타로 공부할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제가 머리가 아파서 사실 그지 같아서 그냥 집어 던졌는데, 사실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극복하고 공부한다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타로도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칸칸이 나눠지는, 뭐라고 그러죠? 70 몇 장인가요? 통변이라고 해요. 보고 해석해내는 그게 매뉴얼들이 다 거기에요. 이런 부분들이 타로라든지 점성학이라든지 이 MBTI라든지 다 서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부류, 나눠지는 부분들이 아주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평적 형태예요, 전부 다. 수평적 형태의 나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적 형태의 나눔이라는 거는 그게 깊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 관계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는 상하의 개념에서도 나누어져요. 분류가 이루어져요. 상하라는 자체가 깊이적 부분도 있고, 그게 감정적 속 깊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속 깊이적 중속이 있고, 표면적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깊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를 하는 모습이 있고, 친구들이 아는 나의 모습이 있고, 내가 나를 하는 모습이 있고, 이런 또 내 진짜 전생적 기운에서 가져온 나의 모습도 이게 하나의 깊이적 개념이라면, 또 수평적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성격의 부류적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드러내느냐의 부류적 개념인데,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이 서양에서 나오는 성격 분석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그런 자체가 없어요. 깊이적인,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런 두께에 대한 깊이적인 부분은 없고, 그냥 수평적으로 좀 열거해 놓은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믹스가 되어버립니다. 요거에 대한 한계성을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하긴 했어요,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쉽게 나눠지고, 너무 좀 불분명하게 나눠지니까, 약간 아직도 미심쩍어서 제가, 과감하게 발표를 못 하지만, 얼마든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히 지금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이제 MBTI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이 늘어나서 뭔가 저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요즘 젊은이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MBTI가 성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MBTI는 한마디로 뭐죠?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죠. 성격 파악하는 거죠, 사실은. 별거 없죠, 성격 파악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성격 파악이라는 거, 사실 내가 나를 잘 알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허화실이 있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가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사주를 보면 다 나와 있어, 사실은. 사주 보면 정확합니다.
사주. 이거 뭐, 명쾌하죠. 명쾌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본인 자신도 모르는 부모습을 사주로서 다 집어낼 수 있어요. 뭐 단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십성으로서 뭐 정제니까 이 사람이고 편제계니까 사업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한쪽이 들이대는 거는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초등학교 수준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 가지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성격이라는 건 결국 내가 나를 하는 거,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나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MBTI가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 사주라는 자체를 터부시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사주 자체에도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일종의 이상하게 안 맞는 쪽에서, 이상한 얘기 하는 쪽에서 사주 보다 보면 사람들이 또 사주에 대해서 어떤 그 환멸을 느끼거나 아니면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거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주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주 공부를 제대로 잘 못한 사람들이 자꾸 십성 가지고 사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성격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이거 도대체 뭐, 두리뭉실, 뭐, 이거 이연령, 비연령 형태로 뭐, 이거면 저거고, 저거면 이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느끼냐면, 결국 사주라는 거 어설픈 거다라는 걸, 그런 인식이 박혀가지고 사주를 깊이 하다 보니까 주로 어디로 가요? 이 MBTI, 말도 안 되는 수준 이하의 어떤 MBTI로 가서 자기들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 사주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했잖아요. 가슴 아파요. 이 MBTI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다 이거에 빠져 있다라는 자체가 정말 안타까워요. 사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MBTI가 말이죠. MBTI를 하면서 MBTI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나를 안다는 자체가 이 분석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주로서 이제 접근했을 때 틀린 분석이 되거나 또 자기 자신 스스로 알고 있는 자체에도 잘못 착각하고 살게 되면 결국 그게 내 자신의 손실로 나오는 거죠. 결국 성격은 뭐를 결정해요? 직업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결정하는 거고. 세상 살아가는데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한 판단력을 갖고 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흔들려 있다는, 기초부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MBTI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니까 MBTI 자체가 갖고 있는 정확성에 대해서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MBTI를 제가 며칠 동안 공부하면 할수록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드시 사주를 접목해서 이거를 그냥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 뜯어 고치기까지 못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MBTI 자체를 존중해주되 그에 대한 보완적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BTI 자체가 갖는 문제점은 일단 차차 얘기를 해보겠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 어떤 건지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검사해본 분이랑 다 느끼는, 다 공감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문제점. 가장 큰 문제 하나만 얘기합시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지만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혈액형이 자꾸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진짜 웃기는 거지. 이거는 사람 죽이는 일이죠. 이거 피를 잘못 넣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내가 MBTI를 검사할 때마다 바뀌는 사람, 물론 안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사할 때마다 바뀌는 경우가 하다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가장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 질문지를 읽고서, 어떻게 해요? 질문지를 읽고 문학에 체크하는 설문조사라는 거죠,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가 어찌 보면 또 이 MBTI 생명이죠. 이 설문조사 없으면 MBTI가 안 나오는 거니까.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설문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설문조사에 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체크해야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건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혈액 검사, 혈액을 채취해서 체액을 채취해서 물리적인 검사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설문조사니까 검사할 때마다 바뀌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있죠. 설문조사 문제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나 자신 내 스스로가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질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자주 바뀌는 거거든요. 두 가지죠. 가장 큰 문제 두 가지죠. 설문자 자체 문제인 거고, 그건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 내 스스로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결국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검사를 10번, 100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검사를 달라지는 결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의 진로 적성을 잡아내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성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MBTI가 갖고 있는 한계성 자체는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조적 역할을, 보조가 아니라 오히려, 뭐, 현대인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니까, 그거와 접목시켜 좀 더 정확성을 기하는 방식적으로, 저는, 사주를 가지고 뭔가 좀 접목을 해서, 신뢰도를 좀 높여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MBTI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원버시. 물론 사주도 접목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사주 얘기만 나오면 이제 알러지 현상을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MBTI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해보면, MBTI는 이제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죠. 그죠?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죠. 대부분 이제 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성격 유형 16가지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재밌어 하죠. 사실 이 성격 유형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격 지표라고 있어요. 성격 지표. 이 성격 지표가 곧 16가지 성격 유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격 지표라고 한 건데, 그 8가지로 나눠졌죠. 성격 지표가. 첫 번째가 어떻게 뭐라고 나눴어요? 에너지 방향이라고 했죠. 에너지 방향. 그래서 이제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인식 기능, 그러니까 정보 수집 이런 건데,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 나누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판단 기능이라고 그러죠. 판단 기능. 결정, 선택 이런 건데, 그게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나눠지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행 양식 이런 거로 나눠지는데, 이게 바로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나눠요. 이게 8가지. 그래서 4가지가 분화돼서 2가지씩 해서 2, 4, 8, 8가지가 바로 이 8가지가 16개의 성격 유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성격을, 이렇게 이제 어떤 분석하는데 중요한 이제 어떤 그 판단 근거가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이 중심으로 성격 지표, 이 지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연구를 좀 해봤다는 거죠. 사주를 접근하는 방식을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십성적 관점으로 연구하거나 오행적 관점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제가 이제 잡아봤는데, 워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MBTI가 갖고 있는 그 성격 지표 방향성이 어떤 분류하는 어떤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깊이적인 부분이 얇아서 좀 더 깊이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부족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정확성을 좀 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성격은 왜 중요하냐? 얘기했죠? 왜 중요합니까? 성격이 왜 중요하냐? 성격은 직업 진로를 결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 이제 직업 진로를 결정할 수, 물론 이제 보면은 16가지 성격 유형에 직업적인 어떤 직업인들, 뭐 유형일 때 어떤 직업 유형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얘기한다는 건, 결론적인 부분과 얘기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이 성격 지표를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방향에서 아까 얘기했던 엑스트로버션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외향성이라고 해요. 외향성이 있고, 인트로버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내향성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E와 I죠. 그러니까 얘 에너지 방향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요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로 외향성과 내향성에 의해서 딱 갈라지면서 결국은 여기서 출발하죠. 결국 나눠지면 8개씩 나눠지겠죠. 에너지 방향에서 외향형과 내향형에서 두 가지 나눠져.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외향형과 내향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내성적인 성격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외향형의 성향과 내향성이 어떤 이 내향성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내성적 성격과 외향성 성격이 개념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나누기 굉장히 수월하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누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우면 S나 N을 나누는 부분에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같은 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향형, 엑스트로버션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로버션이 이제 포함하는 게 뭐를 포함하냐면 판단 기능과 결정 선택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끌어안고 간다. 부차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향형의 부차적인 부분이 이걸 좀 쓰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쓰지 않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제가 글 쓰는 형식 자체가 지금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쓰면서 잠깐만 쓰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좀 포기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나중에 이거를 정식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강의 형태로 해서 한번 자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입으로만 할게요. 입으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주 가지고 한번 최소한 정도로 일단 분석을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으로 좀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외향형은 주로 이제 판단 기능, 결정 선택 이 부분에 관련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고형과 감정형 자체를 포용하고요. 하급 이제 일종의 연관성을 갖고요. 그다음에 인트로버션, 그러니까 내향성은 감각형, 직관형 요걸 포함합니다. 그리고 판단형과 인식형은 이제 이것도 판단형은 또 외향형하고 연결되고요. 또 인식형은 내향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종의 갈라치기 했을 때 각자 편이 있거든요. 그러면 편 가르기를 하면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죠. 가장 극히 일반적인 외향형의 사람은 가장 일반적 형태의 성향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뭐냐면 외향형의 사람이 잠깐만, 좀 적어야 되는데, E로 줄, 외향형 E죠. E고, 그 다음이, 인식기능 정보 수집에는 S나 M에서 뭐가 있냐면,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 E로 출발한 사람은 N으로 나가는 게, N, E, N, 그 다음에, FJ. ENFJ. 이게, E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반적인, 그냥 그 사람의 성격적인 면에서 그냥 외향적 성향의 사람이 가장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평이한 형태의 성격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ENFJ입니다. 죄송합니다. ENFJP 참 어려운데, J나 P가 좀 약간 섞여 있어서 약간 어려운데, ENFP의 성향이 좀 더 강할 수 있다. ENFJ가 P가 약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가, 근데 ENFJ나 P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근데 E에서 만약에 E에서 F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E에서 S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성격이 약간 우리무중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성격을 드러내요. S로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만약에 I로 출발했다 그러면 당연히 가는 길은 IS로 나와요. 이게 가장 일반적 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그냥 평이한 형태, IST로 나가죠. IST, J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가장, J나 S, 마지막에 J나 P는 약간 섞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지막 글자에서는 그 부분 분석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언어적인 부분에서 막 믹스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두 가지 얘기했죠. I로 출발하면 IS로 나가고요. IST로 나갑니다. T, J나 P 이렇게 나가고, 가장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또 E로 나가면 E는 당연히 EN으로 나가고요. EN, F, J나 P 이렇게 나가죠. 이게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적 성향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성격이 그냥 딱 정해져 있죠.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은 정말 남자답다. 외향적인 성격이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나와요? 한 사람은 정말 좀 꼼꼼하고 섬세하고 좀 이렇게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뭐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적 표현을 할 때, 성격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적인 부분들에 믹스가 됩니다. 믹스가 돼요. 그 외적인 부분이 이제 믹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격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성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이 복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하이드와 지킬이 같이 있다든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철저면이 있는 반면에 어찌 보면 그냥, 그러니까 순수성이 있는 반면에 아주 막 굉장히 막 약간 독한 부분도 있고요. 막 이런 부분들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더니 A로 나가면서 갑자기 이제 A에 S로 넘어가는 거. 아까 우리 누구야? 잠깐 내가 댓글을 봤는데 TF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원래 T로 가야 되는데 순수하게 흐르는 T로 나가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MBTI 성격 유형 조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사주라는 거대한 어떤 양식을 가지고 아주 작은 구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아주 넉넉한 여유 있는 성격 분석적 방법이 있는 사주를 가지고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러지? 단편적인 형태의 어떤 통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정도, 이론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이론적인 부분 요 정도로 얘기하고요. 검증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점은 검증해서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그죠?